서울의 한 대학병원 분만실, 차지윤이라는 이름의 산모는 혹독한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곧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지윤은 이상함을 느끼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눈은 흔치 않은 보랏빛 파란색이었고 앞머리 부분에는 하얀 백모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르덴 부르크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유전적 특성으로 인해 눈 색깔과 모발에 영향을 줍니다. 드물게는 청각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지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연예계에서 완벽한 미를 상징하는 배우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다음 달 오픈할 예정인 고급 화장품 브랜드는 그녀의 그동안의 완벽한 이미지가 핵심 마케팅 요소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이미 강남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완벽함을 팔아온 그녀에게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의 존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남편 박민혁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래? 박민혁이 물었습니다. 차지윤은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전병이래요. 외모도 그렇고 청각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대요. 지윤이 말했습니다. 박민혁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랜드 론칭이 이제 시작이에요. 내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지윤이 덧붙였습니다. 박민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좀 말해봐요. 지윤이 재촉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면 내 마음대로 해. 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동차가 서울 외곽의 한 보호소 앞에 멈췄습니다. 차지윤은 유아용 바구니에 아이를 넣고 내렸습니다. 박민혁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소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차지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지윤은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를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구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보였고 보랏빛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도 보였습니다. 차지윤은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박민혁이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차지윤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라디오에서는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익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이에게서 시작됩니다. 차지윤은 라디오를 듣기 싫었는지 꺼버렸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차 안은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3년 후 차지윤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준우라는 이름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들어보였을 때 차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아이는 아무 문제 없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차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완벽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준우가 5살이 되던 해 차지윤과 박민혁은 이혼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아이에 대한 말 없는 죄책감과 책임,
회피가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 이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었고 그 침묵이 결국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차지우는 준우를 데리고 강남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박민혁은 사무실 가까이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히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 이름 없이 버려진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관계자가 그 아이에게 송하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윤에게 세상은 밝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존재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워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비치던 봄날, 보육원의 식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수다가 가득한 그곳에서 송하윤은 홀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8살이 된 하윤은 앞머리를 길게 내려 오른쪽 눈을 가린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왜 항상 혼자 있니? 보육사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보육사는 대답 없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면 하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눈이 이상해 저 하얀 머리바라고 속삭일 때마다 하윤의 내면은 점점 더 닫혀갔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보육원 뒷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하윤에게는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습니다. 하윤아, 음악 시간이야, 보육사가 불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나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음악실에는 여러 악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바이올린까지 모두 기증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골라서 소리를 내보는 시간이에요. 음악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피아노와 기타로 몰릴 때 하윤은 홀로 바이올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이 하윤에게 바이올린 켜는 방법을 알려주며 건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 하윤은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이 무게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활을 손에 쥐자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하윤은 활을 현에 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소리는 하윤의 마음을 더욱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래?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활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각이 있구나. 그날 이후로 하윤은 매일 바이올린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만지는 법도 악보를 읽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바이올린이 자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했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웃음소리 같기도 한 그 멜로디는 연습실에서 항상 흘러나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하윤은 여전히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제 눈 좀 봐. 앞머리는 염색한 거래. 와 같은 속삭임이 복도에 흘렀습니다. 하윤은 더욱 깊이 앞머리를 내려 오른쪽 눈을 가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였지만 연습실에서는 바이올린을 통해 온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전학생이 하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 나는 김소연이야. 하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내 바이올린 연주 들었어. 음악실에서. 하윤은 놀라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꽤 잘 어울리더라. 악기랑 너 말이야. 소연이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하윤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하윤이 오랜만에 짓는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소연은 하윤에게 유일하게 편견 없이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에게는 하윤의 눈동자나 백모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원장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희입니다. 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은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원장은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송하윤이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내 연주를 들었단다.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하윤은 말없이 강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내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싶어. 강서희가 제안했습니다. 강서희는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조용한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몇 년 전 유산으로 잃었던 아이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하윤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정식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음악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외형적 특징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 하윤을 향해 다른 학생들이 속삭였습니다. 걔 눈색 봤어? 렌즈 아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상해. 염색한 거래. 누가 저렇게 염색을 하냐?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그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윤에게는 바이올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하윤은 지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윤은 앞머리를 넘기고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만 하윤은 진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음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보랏빛 눈동자 또한 연주에 집중하며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하윤의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란 이 아이는 음악으로 자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된 송하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을 제외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가을, 음악 전문 고등학교에서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은 어떻게 해요? 한 학생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작성해도 좋아요.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뿌리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방과 후 하윤은 소연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소연은 하윤을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바이올린 가방도 없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나 한번 찾아볼까 해. 소연은 놀란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우리 부모님. 소연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서희 이사님께 부탁해 볼까 해. 다음 날 하윤은 강서희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하윤아?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어려운 상황이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과제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강서희는 하윤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니?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일주일 후 강서희는 하윤을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어. 하윤은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이건 내가 입소할 당시의 서류야. 그때 기록한 담당자 메모에 몇 가지 정보가 있었어. 강서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기를 데려온 사람의 이름은 차지윤, 남편 이름으로 추정되는 박민혁이라는 이름도 있어. 하윤의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까봐 내가 미리 알아봤어. 차지윤은 강남에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대표야. 박민혁은 대형 건축사무소 대표고,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서희는 차지윤의 브랜드 홈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서둘러 소연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교문 앞에서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하윤은 조용히 차지윤과 박민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소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소연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거야? 고객으로 예약할 거야. 그날 오후 하윤은 강남 퓨어라이트 브랜드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화려했고 입구에는 차지윤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브랜드숍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송하윤입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오늘 마침 취소된 예약이 있어서 바로 상담 가능하세요. 하윤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대표 차지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송하윤님,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하윤은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세련된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명패에는 대표 차지윤이라고 화려하게 자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윤은 천천히 앞머리를 넘겼습니다. 보랏빛 오른쪽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차지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죠? 그쪽이 버렸던 거요. 침묵이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지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다행히 기억은 나나 보네요. 보육원 기록에 이름이 남아있더군요. 차지윤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이유만 알고 싶어요. 차지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중요했어요. 이미지, 브랜드, 내 이름 가치. 그리고 하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그 눈이 너무 눈에 띄었어. 그게 치명적이었어.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도 있나요? 차지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있어요. 아들이.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이게 전부였어요. 차지훈은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하윤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 아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브랜드숍을 빠져나온 하윤은 거리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차지우는 집에 돌아와 아들 준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지우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야,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준우의 방에서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었어. 준우는 충격에 빠져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방에 앉아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지우는 나를 그냥 없애고 싶었던 거야. 내 외모가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적이었대. 방해가 됐대. 그 사람에게 나는 잊혀진 존재겠지만 나는 이 상처를 평생 기억할 텐데 말이야. 소연은 전화기 너머로 하윤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느꼈습니다. 한편 건축사무소 회의실에서 박민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차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송하윤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첫째예요. 박민혁의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전국 음악 콩쿠르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평소와 달리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참가하는 거야? 소연은 하윤의 연습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콩쿠르 예선 일주일 전 하윤은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현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하윤은 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차지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는 그 눈이 너무 눈에 띄었어. 그게 치명적이었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윤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활이 현에 닿자마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현이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중학생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준우라고 누나 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엄마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 엄마가 브랜드 운영하는 차지훈이에요. 하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이후로 계속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더니 보육원에 연락해 이것저것 누나에 대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콩쿠르에 참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윤은 말없이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우는 하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바이올린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몇 번 왔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연습실 창문 밖에서 연주만 듣다가 돌아갔었어요. 하윤은 놀란 눈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 콩쿠르에 함께 나가서 누나 연주에 반주해도 될까요?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윤의 눈에 감정이 흔들리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찾아왔어. 소연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그 친동생 말이야? 응, 내가 콩쿠르에 참가한다는 걸 알고 같이 연주하자고 했어. 어떻게 할 거야?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다음 날 하윤과 소연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만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랑 같이 연주할 생각이야? 하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아직 부모가 날 없는 듯 생각한다는 게 용서가 안 돼. 하지만 동생은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아. 소연은 조용히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내 편이 아니어도 나는 내 편이야. 하윤은 소연의 말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에 담긴 하윤과 소연의 감정은 컸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윤과 준우는 각자의 학교 일정에 맞춰 따로 연습했습니다. 준우는 매일 방과 후 하윤의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콩쿠르 전날 두 사람은 리허설 무대에서 처음으로 함께 연주했습니다. 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하윤은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바이올린과 준우의 피아노가 서로를 감싸며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앞머리 그냥 넘겨봐. 하윤은 놀란 눈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좋겠어. 하윤의 눈은 망설이는 마음을 대변하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콩쿠르 당일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윤은 구석에 앉아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왔구나. 소연은 하윤 옆에 앉았습니다. 내 연주 꼭 보고 싶어서.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일찍 나왔어. 긴장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면 나만 보면 돼. 하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송하윤, 박준우 무대 준비해주세요.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하윤의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앞머리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백모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은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켰습니다. 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된 멜로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윤의 활이 현을 긁을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음악으로 변했습니다. 준우의 피아노가 그 감정들을 받아 새로운 화음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는 마치 대화처럼 이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음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고 하윤과 준우는 함께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은 제 누나입니다. 관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눈동자 색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버린 첫째입니다. 관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나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윤은 놀란 눈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실에서 하윤은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준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해야 할 말이었을 뿐이에요. 차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가자.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누나랑 지낼 거예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그랬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끔찍해요. 차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차지훈은 아무 말 없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브랜드숍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콩쿠르 실황이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차지훈은 조용히 모니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과 준우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내 길을 찾아갈 거야. 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콩쿠르 이후 하윤과 준우의 연주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제목은 바이올린 소녀의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습니다. 부모는 누구인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격앙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사들이 취재 요청을 보내왔고 방송사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윤은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방송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연주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윤은 강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매일같이 하윤을 찾아와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한편 차지우는 준우가 벌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 속에는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변명이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송하윤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할 것입니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차지훈을 향해 기자들이 속삭였습니다. 양심도 없더니 진심도 없네. 박민혁은 사무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지훈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겁이 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었어. 모른 척한 것도 막지 않은 것도. 잠시 침묵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녹음을 마치고 그는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하윤의 전화번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우를 통해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은 자신이 자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하윤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음악실에서 하윤은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턱에 대고 활은 이렇게 잡아요.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부러 방과 후에 자신을 보러 보육원까지 찾아온 소연에게 하윤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느는 중이야. 그날 저녁 하윤은 준우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박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침묵 속에서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다음 날 강서희가 하윤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요. 강서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음대에 진학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걸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강서희는 감동한 표정으로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도울게. 몇 주 후 보육원에 새로운 음악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서희 재단의 후원으로 악기들이 들어왔고 하윤은 보육원의 정식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 하윤을 도왔습니다. 두 남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사그라들었지만 하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입양과 보육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책임 없이 유기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보육원 마당에서 하윤과 아이들이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그 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들은 하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윤은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선생님 행복해요? 하윤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소현, 준우, 그리고 강서희와 같은 그녀의 편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에 미소가 슬며시 번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워졌던 존재가 아닌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